안녕하세요. 꼬이빠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 이어서 우리 강제집행 면탈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 초반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왜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 관한죄 안에 들어가 있는 죄명인지 기억나시죠?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강제집행면탈죄가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죄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랑 별도로 왜 강제집행면탈죄를 따로 공부를 하냐면요, 논점이 좀 달라요.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는 어떻게 푼다고요? 첫째, 자기 소유냐 아니냐 찾는 게 90%. 그 다음 찾았다면 취급, 은닉, 손괴, 행위태양을 반드시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강제집행면탈죄는요, 채권자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겠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는 우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재산을 뺏길까봐 면탈하는 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 속히 행위태양이라고 합니다. 행위태양을 아까 우리 언급 들었다시피 이러한 행위태양을 가집니다. 물론 뭐 허위의 채무부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허위양도, 은닉,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는요, 취급, 은닉, 손괴. 이 허위양도랑 취급,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중요한 논점은 이 행위태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행위태양 중에 내용이 아니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안 나올 거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자기 소유가 전제였다면 우리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요, 전제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전제 조건이요. 그냥 허위양도하고 은닉하고 손괴했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재벌 A가 채무자예요. 뭐 회사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려갖고도 할 수 있겠고, 그쵸?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채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벌도. 아시겠습니까? 이 채무자가요, 재벌이에요. 근데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2억짜리 고르청자를 골프채로 부셨답니다. 그럼 강제집행면탈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기 땅을 채무도 없는 지채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그냥 줬어요. 근데 증여를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는 매매로 그냥 땅을 줍니다. 허위양도 한 거죠. 맞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줬어요. 근데 진짜 준 것도 아니에요. 잠깐 명의만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갖고 강제집행면탈죄입니까?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요, 이 전제 조건이 엄청 중요해요. 뭐냐? 강제집행에 대한 소를 제기했거나 소를 제기해야 태세를 보여야지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돈 안 갚어? 너 내가 강제집행 들어가려고 법원에다가 소 제기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걸 태세를 보였다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로 소를 제기했거나 이때 채무자가 허위양도, 은닉, 손괴라는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허위양도 은닉 손괴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10월 달이죠?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12월 31일까지는. 맞습니까? 11월 달 됐어요.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12월 31일까지는 노터치 할 겁니다. 왜? 이때 돈을 안 갚으면은 돈 갚으라고 그때 가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내일 10월달에 얘가 B가 그쵸? 내일 집 땅에 대해서 허위양도 했대요. 아니면 집 땅을 숨겼답니다. 아니면 집 물건을 손괴했대요. 이렇다고 해갖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A가 소를 제기했거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을 때 채무자가 허위양도, 은닉, 손괴라는 짓거리를 했다면 그때 강진면이 성립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이해했죠? 둘째 논점. 이 B 채무자의 재산, 이 B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본인 재산이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B가 C가 물건을 맡겨놓은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A가 소를 제기했거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을 때 이 B가 이걸 갖다가 은닉했대요. 손괴했대요. 그래도 강진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거 B 재산입니까? 아니죠. 채무자 본인 재산에 대해서 아니면은 강제집행면탈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재산이라고 포함하는 것들은 되게 포괄적이에요. 땅도 채무자 재산일 수 있겠고요. 물건, 금거북이 등등등 집, 그쵸? 또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도 다 B 재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이 B 재산에 한해서만 허위양도, 은닉, 손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B 재산이 아니라면 허위양도, 은닉, 손괴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문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자, 소제기했다, 소제기할 태세를 보였다 이런 지문이 등장하지 않으면요 있는 거예요. 소제기했거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라는 지문입니다. 언급이 없으면. 이거를 언급해줬다면은 이거는 반대되는 지문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소제기를 하기 전이었다. 소제기의 태세를 보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럼 강진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어떠한 언급도 없으면 소제기나 소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거에 대해서? 본인 재산에 대해서만. 아셨죠? 그럼 허위양도, 은닉, 손괴인데요. 손괴에 대한 기준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허위양도랑 은닉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기초로 보면은. 자, 허위양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진실한 양도를 했대요. 매매를 했대요. 자, A가 소제기했대요. 그때 B가 C한테 집 땅을 매매 팔았답니다. 허위양도한 겁니까? 아니죠. 매매. 정상적인 거래한 거죠. 진위에 의한 양도였죠. 은닉이에요? 손괴입니까? 그래서 안 나옵니다. 강진면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진면에서 또 중요하게 하나 잡아야 되는 논점이 뭐냐면요.
위헌범이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 방해가 됐을 필요가 없어요. 위험성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A가 B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B가 지도 잘 모르는 십촌 사촌한테, 십촌 친족한테 그걸 맡겨요. 여러분들 사촌 이후로 아시는 분 있나요? 5촌, 6촌, 7촌? 모르죠? 그죠? 본인도 잘 모르는 십촌이에요. 그죠? A가 알 리가 없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은닉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 재산 숨겨놓은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A가 경찰 출신, 수사 30년 베테랑 출신의 채권자였던 거예요. 이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가겠죠? 찾아내서. 그럼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 하에서 허위양도 은닉 손괴를 해버리면은 그냥 강제면은 기수 완성이 돼버립니다. 소재개했거나 소재개할 태세를 보였을 때 이 채무자 B가 10촌, 4촌한테 물건을 은닉하는 순간 강제면 완성이에요. 위헌범이라서 나중에 이 A가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위헌범이라서 우리 위험성만 있으면 되더라. 그러면 어떤 기출 지문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 채무액보다 채무액, 그러니까 시가액이라고 나올 거예요. 시가라고 나올 겁니다. 시가액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의 빚이 있는데 만원짜리 딱 허위양도했대요. 10억 갚는데 만원 큰 의미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법 테두리 아래서만 놉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있었고 만원짜리 딱 허위양도 했다면 10억에 상응하는 가치 있다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강제면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위헌범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문에 등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됐을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위험성만 있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판례를 조금 볼게요. 논점은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나 강제집행 방해죄는요. 수험생들이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해요. 권리행사 방해죄는 풀만한데 강제면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해서 그래요. 왜 암기하면 강제면이 어렵냐면은 강제면의 판례에는 민사적인 용어, 그죠? 민사적인 용어가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형법도 조금 생소한데 민사적인 용어까지 암기를 하게 돼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논점은 이렇게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그럼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사실. 아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 논점 잡아드렸습니다. 강제면, 전제 조건, 소를 제기했거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여야 한다.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허위양도, 은닉, 손괴라는 짓거리를 해야 되더라. 뭐에 대해서? 채무자 본인 재산에 한해서만. 여기에 대한 기출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금전틀락기 이렇게 외우는 것들. 자, 채무자 A의 소유의 금전틀락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B 명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니면은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바꿔버린다면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면입니다. 그런데 A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전출납기를 갖다가요, 애초에 처음부터 B 명의로 해놨어요. 금전출납기를. 근데 강제집행이 들어오려고 할 때 B 명의에서 C 명의로 바꿨답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눈으로 좀 봐볼게요. 이거는 채무자 소유였던 게 다른 사람 걸로 바뀌면서 강제집행에 방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채권자가 봤을 때 애초에 3자였던 겁니다. 3자 소유였던 거예요. 근데 다른 3자의 소유로 바뀐 거죠. 이건 은닉일까요? 이건 은닉이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3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거여가지고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재산이. 이해하셨습니까? 금전출납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판례는 두 개로 다 나옵니다. 그죠? 채무자 소유였던 거를 제3자로 바꿨다. 애초부터 제3자였던 거를 다른 3자로 바꿨다. 이거는 은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죄, 그죠? 권리행사 방해죄랑 강진면 이거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용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기출로 자주 나오는 용어들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출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무효인 경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무효인 경매라고 안 나오고 동시이행 항변권만 나오는 질문도 있으니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리고 또뭐 가등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강제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강제면의 행위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 해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허위양도, 은닉, 손괴. 맞습니까? 자, 강제면 A가 채권자인데 B가 채무자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을 때 B가 이거를 지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라는 걸 해줬다고 증명해 들 거예요. 자, 가등기가 뭘까요?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가등기는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어요. 순위보전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땅을 갖다가 담보로 잡히거나, 뭐 매매를 하거나, 뭐 땅을 뭐 근저당권 설정해갖고 돈을 빌리거나 할 때, 가등기를 갖다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번으로 줍니다. 이 순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거나 했을 때 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치면은 경락대금에서요 1순위 거를 먼저 다 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갖다가 2순위를 줘요. 근데 2순위까지 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3순위부터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만큼 순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등기. 그런데 우리가 허위양도 은닉, 손괴라고 했는데 일단 손괴랑 은닉이 아닌 건 아시겠죠? 왜? 소유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여전히 B 소유입니다. 가등기 순번만 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걸 허위양도로 볼까요? 지금 허위 양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양도 넘겨줬다는 거죠.
넘겨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위만 준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강직면에서는요, 가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강직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가등기에도 따르는데 왜 이거는 강직면이에요? 라는 지문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것도 강직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여러분들 제 생각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을입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그 판례만 하나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돼요. 위자료 판례입니다. 그렇죠? 일단 기억하기 쉽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사례를 맡은 판사가요, 위자료를 못 받고 이혼한 여자 판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봤겠죠? 부인한테 위자료를 안 주려고 남편이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막 가득게 해놓고 그랬다는 판례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강직면이 성립을 합니다. 이 위자료라고 반드시 주어져요, 지문에. 아셨어요? 위자료라고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가등기라는 단어가 지문에 등장을 하면은 강직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허위로 양도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순위만 줬지. 근데 위자료에 관한 우리 가등기라는 단어가 주어지면은 강직면이 되더라.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둘 다 기출로 등장을 했고요. 반드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칙을 먼저, 그죠? 가등기 해준 거는 강직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아셨습니까? 이거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등기가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순위만 주는 게 가등기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잠복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말인즉슨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해도 어려워요. 그쵸? 잠복권 실행에 의한 경매 돈 주고 사고 낙찰 받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이거 암기해도 잘 오래 안 가요.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 의미가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문제 맞추고 오면 되니까. 자, 강직면이 뭐라 그랬어요? 강제 집행을 들어오려고 할 때 면탈하는 죄예요. 그쵸? 내가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 내 재산 안 뺏기기 위해서 허위양도, 은닉, 손괴를 하는 목적범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목적범이고, 강제 집행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면탈을 했다는 거죠. 이해했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강제 집행이 들어올 때 면탈하는 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끝났으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강제 집행이 끝났다는 거는 채권자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담보는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경매에 넘어갔대요.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는 강제 집행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야지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장에 지금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때 채무자가 그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가보야 하면서 모파에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죠. 허위양도입니까? 은닉이에요? 손괴예요? 아니죠. 강진면 나가리. 둘 중에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하세요. 어쨌든 강진면 개체는 안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용어의 지문들. 가압류의 지위. 이것도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는 재산이냐? 또 가압류의 지위만 물어보는 지문이 있고 공탁을 걸었다라는 지문까지 덧붙여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강진면이 세 가지 논점 중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한해서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볼게요. A가 B에 대한 채권자, A에 대한 채무자. 됐습니까? 근데 C한테는요, B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됐습니까? A가 B가 돈을 안 갚으니까는 강제 집행을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지금 B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C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야, B가. 이 채권 자체는 강제 집행의 연탈이 되는 객체에 해당합니다. 채권도. 얘한테 받을 돈도 B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B 재산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게끔 되는 채권자, 채무자 지위라면은 C한테 받을 돈도 B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채권도 B의 재산이에요. 그럼 채권도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랑은 다른 말입니다. B가요, C 땅에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위. 무슨 분쟁이 있었나 봐요. 무슨 민사 분쟁이 있었는데 B가 C 땅에다가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장 간 빼고 뭐 심장 정도 아니면은 뭐 정말로 아깝지 않은 친구 한 명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자, 친구가 야, 나 1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10만 원 받을 생각으로 주는 친구가 있고요. 그냥 안 주면 말지. 그냥 없는 돈 셈치지 하고 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라고 볼게요. B가 C랑 50년 동안 절친한 친구예요.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근데 B가 이 C 땅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근데 가압류 들어갈까요? 그런 사이라면? 안 들어가겠죠? 이 가압류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B 마음입니다. 그쵸? 이걸 갖다가 A가 야, 네 나한테 갚을 돈 있으니까는 이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지위, 이 지위에 관해서 내가 강제집행 들어갈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채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도 B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은 객체가 돼요. 근데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지위는 가압류를 걸고 안 걸고는 이 B 마음입니다. 이것까지 A가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C가 50년 지기 친구인데 미안한지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좀 걸어놨어요. 야, B야, 네가 돈 안 받는다니까는 네가 딱 가압류 안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돈이라도 좀 찾아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 찾아가는 것도 B가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공탁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B는 이 공탁금 안 찾아가도 됩니다. 1년 지나면요. 1년 동안 안 찾아가면은 국고로 귀속돼요. 공탁금은. 이때 B가 공탁금을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도 B 마음, 가압류를 걸고 안 걸고도 B 마음. 이거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문에. 이 가압류의 지위는 강제 집행의 객체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채권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때 공탁금을 걸어놨다면은 다르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거예요. 마찬가지다,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속에서 내는 질문이 이거죠. 가압류의 지위는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공탁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사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강진면에 힘들어하는 거지 본래 내용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에 권리행사 방해죄랑 강진면 다 포함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논점은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죄 뭐였어요? 자기 소유냐? 이게 90%. 나머지 10% 뭐? 취거, 은닉, 손괴에 해당하느냐? 됐습니까? 강진면은요. 전제조건, 소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한 허위양도, 은닉, 손괴. 누구 재산에 한해서만? 채무자 재산에 한해서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A가 친구인 B한테 명의 신탁 수탁을 했어요. 지금 우리 횡령죄 보는 거 아니죠? 횡령죄 되냐 안 되냐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 A 물건인데 지금 B 명의로 돼 있어요. 명의 신탁 수탁 관계입니다. 근데 B가요 채무가 많은가 봐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B가 원래 주인인 A한테 이 땅을 돌려준 겁니다. 이 물건을 돌려준 거예요. 이때 B 강제면이 되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명의 신탁 수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나 물어보는 거랑은 다른 논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다. 되지 않더라. 꼭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죠? 그쵸?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취거, 은닉, 손괴 이거 3가지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기출 지문을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A가 B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갔답니다. 근데 이거를 취거, 은닉, 손괴라고 행위태양이 나온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B를 기망해서 속여서 이 물건을 받았대요. 취거는 몰래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거 몰래 갖고 왔습니까? B가 지손으로 줬습니까? 속아서 지손으로 준 거죠? 사기죠? 이건 사기, 그쵸? 은닉이에요? 손괴예요? 이럴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나온다. 되셨습니까? 행위태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꼴랑 권리행사에 관한 죄, 권리행사 방해죄, 강진면 합쳐서 꼴랑 논점 5개입니다. 이거 5개 못 잡아갖고 헤매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강진면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렇죠? 논점을 먼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보시고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이빠였습니다.